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방행정법, 며칠 전에 치러졌던 기출문제 해설관을 맡은 해커스 소방학원의 조영 강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소방채용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자, 시험을 치신 분들 모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소방행정법이 이제 올해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과연 올해 소방행정법 됐죠. 자, 마지막 선택 과목 문제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뭐 대부분들의 선생님들이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올해 시험이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좀 지문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출제 난이도도 많이 향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내년도 소방채용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올해 시험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만 됐죠. 내년도에서 소방행정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함께 올해 출제됐던 소방채용 행정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내년도 시험도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시험 관련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소방행정법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함께 모아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총평을 대신해서 올해 2021년도 소방채용 소방행정법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소방행정법은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예년보다 지문도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올해 시험은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게 출제가 됐죠. 특히 판례인데요. 판례. 자, 판례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판례들도 나왔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좀 까다로운 판례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예년보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문이 예년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길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방행정법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배 됐죠? 적절한 시간 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정답을 맞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킬에 관한 공부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 드릴게요. 됐죠?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토익 시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익 시험은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대비하실 때 물론 공부도 하십니다만 시간 안배를 위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함께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공부에 대한 실력도 물론 공부하셔야 되지만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킬 공부도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문이 매우 길어졌기 때문에 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소방행정법의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전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크게 판례하고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판례하고 조문의 비중이 됐죠. 대략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면은 90%도 출제가 됐어요. 자, 조문과 판례가요. 자, 그런데 올해는 조금 특이합니다. 자, 올해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올해 문제는 이론 있죠, 이론. 자, 이론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됐죠? 그러니까 5% 비중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자, 이 판례에서 열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열문항. 됐죠? 그래서 50%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 자,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 비율로 출제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5문제는 뭐냐? 나머지 5문제는요. 이론, 판례, 조문을 모두 종합하는, 됐죠? 종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이론, 판례, 조문을 모두 물어보는 종합형 문제가 무려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25% 비중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기존에 공부하신 대로 됐죠.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 문제와 이제 조문 문제가 함께 유의에 연결되고 여기에 이제 지문 하나는 이론 지문을 내서 한 문제에서 한 지문은 이론, 나머지 이제 세 지문이 판례와 조문이 적절히 섞여 있는 이런 종합 형태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론 문제, 판례 문제, 조문 문제 가리지 않고 됐죠? 하나의 토픽,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론, 판례, 조문을 함께 유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 말씀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느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행정법 총론은요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 1편이죠. 자, 1편은 행정법의 기초인을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보통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한 문제만 출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올 3월 말이죠. 3월 말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됐죠? 행정법의 통칙적인 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됐죠? 올해 3월 말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올해 우리 소방 채용이 언제 있었죠? 4월 초에 있었잖아요. 4월 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행정기본법을 모르고 됐죠? 불과 한 2, 3일 전에 통과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 행정기본법의 중요한 통칙적 규정입니다. 자, 이 법률 조항을 물어볼 수가 없었죠. 이걸 물어보면 수험생들한테 너무 신뢰 반하잖아요. 됐죠? 자, 그런데 이 행정기본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1편 행정법 총론 파트예요. 됐죠?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행정기본법을 물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이 문제의 비중이 확 줄어들어서 한 문제만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올 초는 자, 문제가 이 1편에서 문제를 많이 내기가 어려웠다고. 자, 1편에 해당되는 통칙적인 규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1편 측보다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담겨있는 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이죠. 자, 기초이론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아마 내년도에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행정기본법 문제가 최소 한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고 행정기본법의 내용들도 잘 숙지하시면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요 점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1편에 대한 문제가 줄다 보니까 이제 2편이죠. 행정작용법입니다. 이 행정작용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시험 역사상 많은 문제인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올해는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이 2편 행정작용법 35%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2편이 내용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예년에는 한 5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올해는 2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7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자, 아마 조금 더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한 4, 5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편입니다. 3편. 자, 이제 3편은 행정절차법하고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한 2, 3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년대로 출제가 됐다. 10% 비율로 출제가 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편. 자, 4편은 행정강제, 행정의 의무이행 실현 수단이죠. 자, 이 의무이행 실현 수단에서는 예년보다 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내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0% 이제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양이 많지 않은데 예년보다는 좀 많이 나왔어요. 2, 3문제 나오던 게 4문제에서 20%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편. 5편이 행정구제법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자, 이 5편 행정구제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 비중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이 5편은 매년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통 나오기 때문에 5편은 예년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 특징은 여기
2편하고 그 다음에 4편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1편에서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기 있는 문제를 내기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총평을 대신해서 출제 분석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결국 정리하면 내년도 우리 이제 소방 채용 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올해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됐죠? 그 다음에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 안배하는 능력을 잘 길러가시면서 공부해라.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론 판례 조문 문제가 사실은 경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종합 형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론 판례 조문을 한 문제 안에 다 섞는, 됐죠? 이런 문제가 아마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론 판례 조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능력도 중요해졌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다시피 내년도 시험 관련해서는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모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이제 행정법 역사 7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기본법에서 문제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최소 두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숙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자, 여러분들 올해 문제가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판례가 좀 많이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기존대로 이론과 조문을 공부하실 때 여기다가 판례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판례는 조금 양을 좀 늘려서 판례를 중요한 판례도 물론 공부하셔야겠지만 됐죠? 좀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한 최대한 대비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 대비는 해도 끝이 없죠. 워낙 많은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례를 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지 마시고 판례도 기본 원리나 법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기본 원리와 기본적인 법리를 깨우치시고 거기서 예외가 되는 판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됐죠? 훨씬 더 시간도 줄이고 공부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를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됐죠? 판례 법리와 기본 입장을 잘 이해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예외되는 판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 습관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 관한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출제에 대한 내년도 대비도 함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있었던 소방 채용, 소방행정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올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게 1번 문제부터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1번 문제부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문제 보죠. 행정벌이네요. 행정벌. 자, 여러분들 행정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 그 다음에 행정법상 의무 위반 자에서 형벌이 아닌 행정법에 고유한 질서벌이죠. 과태료, 행정질서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아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우리 시험 항상 똑같죠? 판례에 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부터 볼게요. 자, 과태료, 행정질서벌이죠.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1번 지문은 맞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행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이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에만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지문 갑니다. 자, 이 지문이 좀 어려웠는데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여기까지 맞죠?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즉 법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에요. 자,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법인도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자, 만약에 이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행정범에 관하여 자,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 능력 및 형벌 능력 모두 부정된다. 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자, 행정범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 할지라도 근거 법률에서 양벌 규정, 그러니까 행위자와 지자체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자,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의 경우에도 범죄 능력, 그 다음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에요. 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이 판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자, 3번 갑니다.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맞죠? 행정 자, 뭡니까? 질서위반의 규제법이죠. 죄송합니다.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나와 있는 내용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의 금액, 적용 법령 등을 사전 통지됩니다. 자, 사전 통지는 며칠 전에 되죠? 그렇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사전 통지해야 되고 맞고요. 자, 의견 제기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제출하기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역시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1번 지문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2번은 판례 지문이고요. 3번과 4번 지문은 조문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하나의 문제에서 이론 판례 조문을 담은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이에요. 자, 강제집행에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대집행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강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 독촉, 자, 과세처분, 금전납부 불이행에 대한 됐죠? 자, 강제집행 수단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대집행을 중심으로 한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대집행은 비금전적 대체적적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문제 쉽죠? 자, 판례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됐죠? 자,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뭡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뭡니까? 비금전적인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건 맞아요. 됐죠?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그 다음에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뒷부분도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공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대집행이 가능하고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안 된다고 합니다.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뭘로 간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공법과 사법의 구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죠. 마지막 부분이 틀렸습니다.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틀렸죠. 판례는 공법상 의무에 대해서만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정답 틀린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갑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획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전으로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 판례 입장 맞는 내용이죠. 자, 우리 판례는 자,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계고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돼야 되는데 반드시 계고서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이게 판례죠.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비상시 또는 위협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행의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행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자, 행정 대집행법 3조에 나와 있는 조문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대집행의 영장 통지 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 그 조문이에요. 4번 갑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83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자, 이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번도 판례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중처벌 금지는 뭡니까? 형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2번 부과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건 뭡니까?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얼마든지 법률의 근거만 있다면 형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한다 할지라도 일사부절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2번의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행정절차법 문제네요. 자,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먼저 1번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에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 개최된다. 맞죠? 자, 여러분들 청문과 달리 공청회는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자, 행정청이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공청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갑니다. 행정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당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점이에요. 감독을 받는다. 자, 이것도 역시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지문 갈게요. 행정 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니까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면 그렇겠죠. 자, 행정 응원을 요청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틀렸죠. 행정절차법에는 이와 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과 응원을 받는 행정청이 서로 협의해서 자, 금액 부담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됐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3번의 내용이 틀렸네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자, 관보, 공보 등에 의한 공고한 경우는 다른 법내에 특별한 경우 없는 경우를 지역으로는 공고로부터 맞죠? 14일입니다. 14일의 경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공고한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3번의 정답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행정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툼이 있다면 역시 판례에 의하고요. 자, 1번 갑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학자들은 예외적 승인이라고 하고 판례는 예외적 허가라고 하죠. 그 상대방에 대한 제한적 의무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 1번입니다. 답이 바로 나오죠. 자, 1번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강학상 허가예요. 그래서 판례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보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 앞에 개발 제한 구역 내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용도 변경 허가. 이게 뭐죠? 개발 행위 허가잖아요. 이 개발 행위 허가는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억제적 금지에 관한 예외적 승인, 즉 예외적 허가라고 보고요. 이 예외적 허가는 일반적인 허가와 달리 기속이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따라서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가 돼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농지처분 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농지 소유자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자, 2번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농지처분에 대한 의무통지는요. 자,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가 아닙니다. 판례가 일정한 사람들에게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고성 대상인 처분을 받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지문 행정처의 99%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자, 이 지위승계 신고 수리 우리가 공부했죠. 자, 명의자 변경 신고, 지위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근데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뭡니까? 내용이 지위승계 신고죠. 지위승계 신고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본다? 종전,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 새로운 사업자에게 새로운 허가를 하는 거라고 봐요. 됐죠? 따라서 자, 종전 사업자에게는 침익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허가를 넘기는 거니까 됐죠? 수익적입니다. 자, 이러한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그렇죠? 종전 사업자의 영업허가 취소해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철회함에 있어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처분의 사전통지, 불이익처분 절차죠.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거쳐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회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회를 하면서 부과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4번 지문은 뭐죠? 최근에 소방 간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네요. 우리 소방 채용 시험은 소방 간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험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되지만 됐죠? 소방 간부 시험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거기 있는 지문이 우리 시험에 반복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4번 지문이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죠? 행정행위로 문제가 나왔는데 자, 1번은 뭐죠?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처분.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관한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보시다시피 행정절차법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지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험은요 어떻다? 이 문제 보다시피 자, 어느 한 파트에서 문제가 다 나오지 않고 여러 파트 됐죠? 하나의 문제에서 행정작용, 행정절차, 행정구제 이렇게 여러 파트에 대한 문제를 함께 또 종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판례 조문이 결합된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파트의 문제가 동시에 결합된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중요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함께 종합하는 종합형 문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4번의 정답 1번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가죠. 행정행위의 존속력. 자,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네요. 자, 이 문제가 바로 유일하게 출제됐던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존속력 뭡니까? 자,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확정력, 존속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었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역시 다툼이 있다면 판례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지문 갈까요? 불가변력. 자, 여러분들 불가변력은 뭡니까? 행정청에 대한 효력. 행정행위가 일정한 행정행위만 인정됩니다. 특정한 행정의 경우에만 행정청은 그 행정의 내용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힘. 변경할 수 없다는 건 철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내용 봤더니 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에 미치는 효력이다. 맞죠? 불가변력은 행정청. 그 다음에 불가쟁력은 국민들.
상대방 이해 관계의 효력이죠.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도 맞죠. 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자,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다 손치다 하더라도 어떻다? 그렇죠. 국가배상 문제는요, 행정행위의 위적법을 판단하는 위법성 확인의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배상 청구서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들 기억하시죠? 따라서 2번 지문도 옳게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발생한 것은 아니다. 3번도 맞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어떤 관계? 아무 관계 없다. 불가쟁력 나온다고 해서 불가변력 나오는 거 아니고 불가변력 나온다고 해서 불가쟁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네요. 넘어갑니다. 4번 지문. 불가쟁력은 실체법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자, 틀렸죠? 여러분들. 불가쟁력은 뭡니까? 절차법적 효력이죠. 실체법적 효력은 불가변력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쟁력은 바꿔야 돼요. 절차법적 효력만 있고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 이래야 맞는 거죠. 따라서 5번은 4번이 명백히 틀렸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 4번. 넘어갑니다. 6번 문제로 가죠. 자, 6번 문제는 이제 행정심판법상 위원회,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총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문제는 중앙행정심판을 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행정심판법상 위원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문 문제입니다. 1번 가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예,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 위촉한다. 맞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도 있고 비상임위원도 있는데 상임위원의 경우는 위원장 제청,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해서 국무총리가 임명권자죠. 맞습니다. 2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자, 2번이 틀렸죠. 자, 중앙행정심판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몇 명? 15명? 아니죠. 9명이죠.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번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 신청, 기피 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맞습니다. 위원장이 제척, 기피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 맞고요.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70명 이내 맞죠. 따라서 6번의 정답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다툼이 있다면 역시 판례의라는 거죠. 1번 갑니다. 건교부 장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국립공원 지정 처분에 따른 경계 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판례 맞습니다. 자, 이거 뭐죠? 경계를 측량하는 거, 경계를 재보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표지 설치하는 거. 이거 뭡니까? 단순한 사실행위예요. 아무런 법적 효과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처분 아니다. 맞고요. 자, 2번 질문 갑니다. 행정지도가 구술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의 행정제의 취지 및 내용 및 신분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당의 행정지로 행한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구술로 해도 되고요. 서면 해도 되는데 만약 구술을 했을 때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맞죠. 2번도 맞는 지문. 3번 갑니다. 자, 이거 두밀분교 자 조례죠. 두밀분교 조례. 이른바 처분적 조례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뭐다? 집행행위 매개 없으니까 조례 그 자체가 바로 법적 효과를 발하는 경우죠. 이게 이제 두밀분교 폐교 조례였어요. 이런 조례는 바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고서인 대상자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 이거 아주 유명한 판결이죠. 다 아는 판례라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처분적 조례
처분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갑니다.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모든 상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할 수립되고 장기에 걸쳐 있으므로 행정계획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행정계획은 뭡니까? 그렇죠. 장기성, 종합성, 그리고 가변성. 자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행정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계획재량이라고 하는 아주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렇게 상황이 변경되면 얼마든지 행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넘어갑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자 고르라고 했어요.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판례, 자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갈게요. 원고와 단지 1회 한 번. 그것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행정규칙이죠. 훈령에 위반해서 요정을 출입해야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 처음보다 가벼운 징계 처음으로서도 능히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 처분, 그러니까 한 번 요정 출입했는데 자 이거를 파면하는 것은 이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례가 있죠.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비례 원칙에 위반한 파면 처분 위법 맞는 판례입니다. 2번 수입 녹용 중 일정 성분의 기준치를 이 판례 잘 나온다고 했어요. 0.5%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또는 전량 반송 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했다. 자, 이거 잘 나오는 판례 역시 간부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2번이 틀렸죠. 자, 우리 판례는 이 법이 달성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춰봤을 때 됐죠. 자, 기준치의 0.5% 초과하는 것도 됐죠. 이 법이 달성하는 공익 목적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봐서 전량 폐기 반송 처리한 것은 일탈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어요. 따라서 2번은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지문. 자, 3번 지문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 판례가 자 청소년 유해 매첨을 결정고시에 대한 판례죠. 자, 이때 700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경우 이것은 재량권의 일탈량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례 맞습니다. 3번도 기억해 두시고요. 4번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자 과연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되는데 과락제도는 위헌되지 않았죠. 따라서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것도 틀렸죠. 됐죠? 자, 따라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니까 맞죠. 죄송합니다.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따라서 8번의 정답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특히 2번 지문은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개인정보보호법. 자, 뭐 우리 시험에서는요. 됐죠? 정보공개법도 물론 잘 나오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잘 되죠. 올해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 나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단체 소송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개인정보에 관한 단체 소송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단체 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조문 내용이죠. 2번 갑니다. 단체 소송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단체 소송은 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에는 단체 소송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소송의 규정이 없는 행정소송법에서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겠죠. 조문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 소송을 허가한다. 틀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분쟁조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이뿐만 아니라 됐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역시 단체 소송을 결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단체 소송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죠. 맞는 지문입니다. 조문 내용이고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틀린 지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가죠. 행정소송법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고요. 다툼이 있다면 판례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하나요 제기할 수 있다. 1번이 맞네요. 정답 1번입니다. 됐죠? 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객관소송 법정주의, 행정소송법 45조죠. 자, 객관소송의 대표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잖아요. 이 두 소송은 원칙 제기할 수 없고 법률에 특별한 게 있는 경우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소송 법정주의 1번 지문 맞죠? 넘어갑니다. 2번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건? 근데 자기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틀렸죠? 자기 의무 이행소송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의무이행소송이죠. 의무이행소송 우리 판례가 확고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갑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이동확인소송, 부재판소송, 당사소송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3개. 이렇게 취소, 무효, 부재판소송은 아닙니다. 당사소송은 별도의 항고소송과 별도의 당사소송을 인정하고 있죠. 항고소송 안에는 당사소송이 포함 안 됩니다. 항고소송, 당사소송. 항고소송 안에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도 역시 3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4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성 있고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틀렸죠. 이거 뭡니까? 자,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이 권한의 존부나 범위죠.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전속권한사항 이유의 사항에 대해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률성 있고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10번의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자, 국가배상법 문제가 나왔네요. 자, 국가배상법 문제는 뭐 늘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는 아주 중요한 토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판례하라. 자, 먼저 1번 갑니다. 판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 민간인을 치었을 때는 이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른바 자배법에서 규정된 요건이 우선 적용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다만 판례는 절차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자배법의 배상책 요건이 충족되면 국배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맞고요. 2번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이랑 탄서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됐죠? 뭐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중배상 금지 규정 됐죠? 자, 헌법재판소는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됐죠? 자, 헌법에도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됐죠? 이거를 위헌이라고 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생명신체 침해란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우리 국가배상법에 보면 생명신체요. 생명신체 침해란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양도만 가능하고 압류는 못한다고 되는데 양도, 압류 모두 금지돼요.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돈터치입니다. 따라서 3번 맞고요. 4번 갑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점의 설치관리성 하자로 인해 손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맞죠?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점의 설치관리성 하자로 국가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자, 위자료 책임,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청구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 틀린 지문은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와 소송 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판례하라고 그랬죠. 자, 이 12번 문제는요. 여기 지문에 소방 간부에서 기출됐던 지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 낼 수가 없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소방 공무원과 관련된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뭐 모든 강사에 다 찍는 아주 중요한 판례였는데 역시
정답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 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의결이 있죠. 자, 조합이 하는 총회 결의는 이거 뭡니까? 합동행위예요. 공권 행사가 아니죠. 따라서 처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소송으로 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공법관계에 해당되는 당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갑니다. 자,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하는 법률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판례보다 무슨 계약은 다 사법상 계약으로 합니다. 하나만 빼고 채용계약 하나만 빼고 우리 판례는 무슨 계약은 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죠. 그래서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관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입찰 방식에 대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도 사경제출로서 상대방과 대등한주에서 하는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이라는 게 판례 입장 맞죠. 민사소송 해야 됩니다. 1번, 2번 맞고요. 3번 갑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에 관한 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개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국유재산법과 관련된 됐죠. 자신이 낸 변상금 부과에 관한 부당에 관한 청구권 역시도 민사상 부당에 관한 청구로서 소를 제기하다고 보죠. 따라서 하지만 학자들은 공법상 부당에 관한 청구에서 공법상 당사소송하자고 봅니다. 판례대로 푸는 거니까 3번 더 맞네요. 4번 갑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소방공무원법의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소속 지방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틀렸죠. 이거 아주 유명한 판결, 우리 시험에 너무 중요한 판결이죠. 소방공무원의 수당은 뭐죠? 보수와 합산되잖아요. 보수의 일부가 수당입니다. 따라서 보수, 즉 수당을 포함한 보수는요 공법상 법률관계 공권이에요. 따라서 판례도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에 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됐죠? 자, 이 문제 역시도 대법원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가죠.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게 뭡니까?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 됐죠? 행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그렇죠?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 발생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행정행위는 존재가 인정됩니다. 맞는 거죠. 따라서 1번 질문 판례기도 하고 이론적으로도 맞는 내용이죠. 1번이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2번 갑니다. 행정청 요소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이 자유롭게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행정처에서 외부에 표시되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요소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콤마 다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됐죠. 두 가지를 얘기했죠. 행정행위는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외부에 표시된 시점, 그때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아니면가 아니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행정행위가 자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여부는 됐죠. 공식적인 방법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은 다 맞는데 2번이 틀렸어요. 아니면이 아니라 성립하는 것이며예요.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갑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행정절차법 14조를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뭡니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의 경우는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됐죠? 이런 경우에도
공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렸죠. 4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대법원 플레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청이 고지를 해서 알아야만 안 것으로 간주를 하지 우연하게 다른 루트로 알게 된 것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유승준 사건 판례 기억하실 거예요. 따라서 13번의 정답 가장 옳은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행정대집행 문제가 또 나왔네요.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판례에 의한다. 1번 행정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1번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 맞죠? 2번 갑니다.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나 다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를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이런 대집행 요건을 갖추면 대집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재량이라고 보고요. 소수설은 그렇죠. 판단 여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로 보는 견해는 없어요, 여러분들. 2번이 뭐 명확히 틀렸고요. 3번 대집행의 절차인 대집행의 계고의 법적 선의는 준법률 행정으로서 통지죠. 자, 그래서 계고 그 자체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다만 1차, 2차 계고로 반복되는 경우는 판례는 2차 계고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를 통제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 3번 맞죠. 대법원은 그렇죠. 계고는 1차 계고만 처분이 되고 뒤에 한 계고는 기한의 연장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과 없다. 처분 안 된다예요. 4번 갑니다.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합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계고 처분이에요. 계고 처분에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여 자 이거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하자 승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자 승계는 뭡니까? 앞에 있는 하자가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계고고 후행에 대한 뭐 영장 통지라고 할게요. 자 계고의 하자가 취소 사유 무효 사유 가리지 않고 후속 처분인 영장 통지 승계가 되죠. 근데 반대로 뒤에 있는 영장 통지의 하자가 앞에 있는 계고 처분은 당연히 승계가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뒤에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이 보이는 것. 즉 뒤에 있는 위법이 앞에 있는 계고한테 승계될 수는 없는 거죠.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15번 가죠.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하라. 자, 행정지도란 행정기능의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정하게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 조정하는 행정정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의 개념 맞습니다. 2번 행정지도 중 규지적, 구속적 행정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맞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죠. 하지만 규지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한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갑니다. 교육인적장부 장관, 현 교육부 장관이 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학칙 시정 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체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행사로 볼 수 없다. 정답 3번이죠. 틀렸네요. 자, 이거 아주 유명한 판결이죠. 교육부 장관이 각 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이렇게 학칙 개정해 주세요 라고 행정지도 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유보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죠?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구속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예외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질문. 4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었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 하도 행정기는 그의 손해에 대한 배상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적 성격을 상대에 갖는 규제적 행정지도의 경우 아니라는
행정지도에 따랐다 해서 발생한 손해는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죠. 4번 맞네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집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행정조사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조사라는 설명으로 OX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다면 판례하라. 자, 기억할까요? 행정조사는 그 시력수사 확보를 위해서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억 X입니다. 니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틀렸죠?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9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행정조사 기본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금지된 제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위법하다. 맞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 이거 뭐죠? 중복조사, 세무조사, 행정조사의 대표님이잖아요. 세무조사, 행정조사 할 때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과세부과처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위법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뭡니까? 행정조사에 기초한 그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그 뒤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판례 입장 맞습니다. 리얼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자, 시료 채취가 행정조사의 대표잖아요.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맞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됐다 해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행정조사 절차에 영장을 요하는 죄가 문제인데 정답 뭡니까? 절충설. 원칙은 영장, 사전영장주의여야 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된다고 그랬죠? 그 판례예요. 그래서 원칙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자, 이 사안처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판례 입장 맞아요. 따라서 리얼도 맞습니다. XXOO, XXOO 정답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다툼이 있다면 판례의라고 했습니다. 1번 갈까요? 행정행위에 부과한 중 행정의 부수에 그 상대방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에서 표시인 부담 개념 맞죠?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맞죠?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2번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통지 처분을 관할 지방법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죠? 협의 소행하는 판례죠. 현역병 입영청을 받아서 싸이를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현역병 입영청을 받아서 내가 군대 끌려갔다 할지라도 현역병 입영 처분을 판결을 취소하면 다시 민간으로 복귀될 수 있잖아요. 여전히 끌려갔다 할지라도 취소 판결을 받을 소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판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 자, 여러분들 법령이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경우 뭡니까? 위법이죠.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 이게 뭡니까? 부당이죠. 부당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틀렸네요. 정답 3번이네요. 자, 한목적성을 그르치면 부당이고 이건 위법이 아니잖아요. 부당은 위법하지 않은 하자죠. 위법하지 않은 부당의 하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은 되지만 따라서 3번 지문 틀렸죠. 4번 허가 신청 후 법령 개정으로 허가 규정이 변경된 경우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의 법령 개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판례 맞는 지문이죠. 수업생에 누차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신청 시가 아니라 신청하고 허가 사이에 법령 개정되면 행위시법주의니까 원칙은 행위시 허가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4번도 맞네요. 따라서 17번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행정행위 문제가 많이 나왔죠.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다툼이 있다면 판례의라고 했습니다. 1번 가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명백하지 않은 하자라는 거죠. 명백하지 않은 하자라는 겁니다.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맞죠? 우리 판례는 중대 명백설의 원칙이고 이런 경우는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취소의 하자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2번 조례재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한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지자체 장이 행정처분한 경우 판례가 뭐죠? 취소 사유로 보죠. 자, 위헌적인 법률,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다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라고 봅니다. 따라서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소다. 2번 지문도 맞죠. 3번 보충력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3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뭡니까? 하자 승계하는 판례죠. 보충력 편입 처분과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그 목적과 자 내용이 달리되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아니라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하자 승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하자 승계에 관한 판례 승계 안 된다고 했으니까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 해지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 뭡니까? 취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판례였죠. 자,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틀렸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가 중대 명백설의 원칙인데요. 2009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2009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취득세 부과 처분처럼 됐죠. 제3자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무효로 한다 할지라도 법적 안정성에 큰 지장이 없다면 됐죠. 명백하지 않아도 중대한 하자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례예요. 따라서 정답은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 경우 제3자나 이해관계인에 또는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효는 된다. 자 중대한 하자만으로도 명백하지 않아도 무효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아주 중요한 판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의하라고 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네요. 1번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자, 가해 공무원의 선택적 청구권이죠. 자, 국가배상법은 가해 공무원에 관한 내부적인 구상권 규정은 있죠. 하지만 가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직접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잖아요. 절충설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 그렇죠? 우리 판례는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외형설. 그래서 설사 직무의 범위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외형만 직무로 보이면 다 직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판례가 외형설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죠. 틀렸어요. 3번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했다면 보다 교정시설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서 군인 등의 국가 등의 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 불법적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분담을 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 4번 판례도 대법원 전환적 판결이죠. 오래됐습니다만 됐죠. 자, 뭐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공동 불법 행위자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느냐죠. 됐죠? 과거 우리 판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피해자가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걸려서 자 전부를 배상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자 자신의 분담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라고 입장을 바꿔놨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진정 연대참여 법리가 깨어지고 전액을 피해자한테 물을 수 없고 자신의 분담분 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조금 어려웠죠? 19번의 정답 2번이에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자, 20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 국가배상법 문제네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다툼이 있다면 판례하라. 1번.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시설 공사를 업체에게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0점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0점은 뭡니까? 공물을 말하는 거죠. 공물. 근데 공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때는 옹벽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일반인들한테 쓰라고 제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0점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판결 맞죠? 2번 갑니다. 김포공항 사건이네요. 김포공항 설치 관련에 있어서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의 소음 기준 및 소음 대책을 준수하는 노력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항의 항공구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해 발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했다면 공항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맞습니다. 판례. 판례는 김포공항에서 이 5조 0점을 배상 책임잖아요. 됐죠? 이게 우리 판례는 고의과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대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발생한다면 이때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합니다. 맞고요. 3번 갑니다. 가변차로 신호등 사건이네요.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기에 있어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이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이 현재 기술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어 0점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얼핏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자, 이 지문도 자 우리 소방 간부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7급 9급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시험 문제죠. 특히 답으로요.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뭐랬습니까? 가변차로가 2개 신호등이 적정 전압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과학기술상 적정 전압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순된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자 적정 전압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정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 압류가 안 들어왔을 때 이때 모순 제어기로 감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신호기 설치했다면 이거는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영조문의 설치자의 재정이나 영조문의 사용 목적에 대한 사정은 안정성을 요하는데 참작사는 될지언정 결정을 지을 절대 요건이 아니다. 맞죠? 판례 입장 맞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재정적 제약에 있어서 그렇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문 설치관리 하자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죠. 절대적 사유는 아니라고 보죠. 다만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는 참작 사유는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3번 가변차로 신호등 사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방행정법 총론 21년 실시된 문제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 수준이 상당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판례도 이제는 자세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는 9급, 최소 9급 소방행정법을 공부하실 때도 최소 9급 행정법 수준으로 판례도 좀 많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됐죠? 종합 형태 문제도 대비하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설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